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관광버스 사고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과 전국부 김선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관광버스 사고가 빈번한데요. 이번엔 어떤 사고였죠? 네, 지난 6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넘어지면서 4명이 숨지고 20명가량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은 주행 중인 관광버스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한 승용차 운전자를 긴급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해당 관광버스가 규정보다 많은 인원을 태우고 있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과속이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에서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관광버스의 경우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전세버스 사고가 2013년 이후 60% 이상 급증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더욱더 활발하게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밝혀진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고를 유발한 다른 차량 운전자가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네. 자세한 경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오전 9시 반쯤이었죠. 대전 경부고속도로 회덕 분기점 부근이었는데 단풍놀이를 보기 위해 산악 회원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목적지인 부산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에 있던 흰색 소나타가 관광버스 앞으로 차로를 변경합니다. 이 놀란 버스 기사는 운전대를 황급히 왼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렸고요. 이러면서 중심을 잃은 버스는 힘없이 옆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작은 피해로 그칠 수도 있는 사고였지만 무려 26명 사상이라는 대형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버스에 타 있던 산악회원 4명이 숨졌고요. 2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11월 첫 주 일요일에 일어난 정말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1차적으로 유발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관광버스 앞에 끼어든 소나타였습니다. 하지만 소나타 운전자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요. 사고 직후 경찰은 이 버스 블랙박스를 입수해 소나타의 차량 번호를 조회하고 위치를 추적한 결과 피의자 검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이튿날 오후 바로 경찰은 소나타 운전자 76살 윤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 사고를 자신이 두 눈으로 봤지만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윤 씨가 대형 인명피해가 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서도 윤 씨가 다른 곳으로 빠지는 분기점에서 버스가 달리는 곳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법원은 경찰 조사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9일이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전적으로 소나타 운전자의 끼어들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관광버스 기사의 운전 미숙도 영향을 끼쳤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장면이 명확하게 찍힌 이 버스 블랙박스, 경찰이 언론에 공개하면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소나타가 버스 앞에 급하게 끼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렸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가 태만하게 운전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버스 기사의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 기사의 책임이 있다 없다 말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자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이죠. YTN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사고 버스가 사고 직전에 전 차로를 넘나들면서 불안하게 운행했다는 그런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사고 10여 분 전까지 1시간 동안 이 버스를 쭉 뒤따랐다는 고속버스 운전기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해당 버스 기사가 졸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해당 버스가 불안하게 차로를 넘나들면서 운행을 했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또 사고 버스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탔던 것도 대형 참사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고 버스의 정원은 46명이었는데요. 하지만 버스에는 3명이 더 많은 4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초관 3명이 앉은 곳은 버스 보조석과 출입구 계단, 또 출입문 쪽 앞 좌석이었습니다. 출입구 계단 같은 곳은 안전벨트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일반 자리보다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사고로 이어지면서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끼어들기 때문인지 아니면 버스 기사의 운전 미숙인지 아니면 또 다른 영향이 있었는지 결국 사고 원인은 경찰과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형 차량 사고들이 있는데 이 관련된 보도들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여름부터 고속도로에서 대형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단풍철인 가을에 집중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락철의 경우 무리하게 차량 운행 스케줄을 잡으면서 과속이나 졸음운전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수요가 늘어나는 시간에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이런 부분에 관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내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지만 버스 운전기사의 30%가 수면장애 고위험군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는 등 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무 조건에 관한 다양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관광버스 화재 사건 당시 승객들이 탈출에 어려움을 겪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사건 이후 국토부가 비상망치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졸음운전이나 과속운전 혹은 또 안전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무려 10명이죠. 10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13일입니다. 울산시 울주군 언양 나들목 부근에서 이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갑자기 도로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연료 탱크에 불이 옮겨 붙었고 출입문이 방호벽에 맞히면서 대다수 승객이 정말 꼼짝없이 안에 갇혔습니다. 결국 승객 10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는데요. 사고 직후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타이어 펑크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타이어 펑크는 사고 직전이 아니라 사고가 난 후에 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과속 운행 중에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요. 경찰은 사고 버스 업체 대표이사, 또 사고 지점 도로 확장 공사를 하던 현장 소장 등 모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사고 버스 회사인 태화관광 대표이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기사에게 버스 운행을 맡겼다는 거죠. 또 사고가 난 고속도로 구간 확장 공사를 하던 현대건설 현장 소장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그 해당 구간에 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 등을 부실하게 설치했다고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또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를 보면 사고 당시 버스의 속도는 시속 108km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였으니까 제한 속도를 30km 가까이 어긴 겁니다. 사고 뒤에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는 추가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버스 안에 있는 비상망치 비치 현황과 사용 안내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도 나선다고 했습니다. 울산 관광버스 화재 사고는 이 별도의 비상 탈출구가 없는 데다 또 유리를 깰 수 있는 비상망치를 찾지 못해서 승객들이 대피할 기회조차 놓쳤는데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또 버스 관련 단체와 함께 차량 내의 소화기와 비상 탈출용 망치의 비치, 또 사용법 안내 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 지도를 했습니다. 차량 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 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이 비상 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도록 계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 검사 때에 이 비상 망치 구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시간 또 장거리 운행이 잦은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의 경우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서 출발 전에 차내 모니터와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하위 법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이 여객법 하위 법령이 내년 1분기에는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뒤 한 달 만에 YTN 취재진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점검해 봤습니다. 우선 영화 상영관처럼 버스 출발 전에 안전 동영상을 제작해서 틀어준다 이런 방침과 관련해서는 동영상 제작은 완료가 됐습니다. 국토부는 17개 시도 버스 조합에 이 동영상을 배포하고 있어서 아마 빠른 시기에 이 안전 동영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상망치 추가 구비도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전세버스는 전국에 4만 5천 대가 이렇게 등록돼 있습니다. 버스 한 대에 비상망치를 6개 더 단다고 가정을 하고 다른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까지 모두 합치면 정부는 약 한 30만 대 정도의 그 비상망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망치의 경우 싼 건 3,000원 정도, 비싼 건 7,000원 정도 하는데요. 현재 국내에 제조된 비상망치만으로는 수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여서 수입품을 버스에 다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연합회에서는 이 비상망치를 추가 구비하기 위해서 총회에서 2억 원을 객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기타 정부의 다른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연말 정도면 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주 뉴스 진단은 관광버스 사고 관련 보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전국부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녹색의 꿈과 뉴스나이트에 대한 고두희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지만 독특하고 재미있는 가설이 하나 있는데요. 지구상의 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내로 멸종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직접 언급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꿀벌과 인류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 꿀벌의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벌집을 떠난 벌들의 많은 개체가 벌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현상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돼 아인슈타인의 가설이 아주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YTN DMB에서 방영하고 있는 녹색의 꿈은 기존의 환경 다큐멘터리가 자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서 탈피해 도시와 도시 거주자의 시점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 방영된 꿀벌을 잡아먹는 등 검은 말벌 편에서는 우리나라의 토종 꿀벌을 해치는 외래종 말벌인 등 검은 말벌을 소재로 꿀벌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모습과 사람들에게 해를 줄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작은 양봉장의 벌통을 공격하는 말벌을 퇴치하기 위해 배드민턴 채를 이용하는 양봉인의 모습이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벌꿀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실제로 벌꿀이 만들어지는 양봉장의 모습이나 양봉장의 벌을 위협하는 말벌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배드민턴 채를 통해 말벌을 잡는 방법이 다소 엉뚱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일상적으로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기에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아내 방송에 관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 양봉인이 직접 출연을 한 것은 현실감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말벌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양봉인들이 직접 처리를 하는 모습이 아닌 119를 통해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안전하게 말벌집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프로그램 전반을 통해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보여준 중요한 장면이라 생각됩니다.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됐지만 일반인이 말벌집을 제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일례로 말벌집을 제거하던 도중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까지 함께 전달한 점은 말벌의 치명적인 점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벌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본 꿀벌통의 모습을
정상적인 꿀벌통과 비교해 보여준 장면은 꿀벌의 천적으로 말벌의 해로운 점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말벌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이 있어 위험하다는 일반적인 상식 외에 꿀벌에게 더 위협적인 존재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말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프로그램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외래종 말벌인 등 검은 말벌의 위험성을 전달했는데요. 크기는 토종 말벌에 비해 작지만 벌집의 크기는 2배에서 3배에 이를 정도로 크다는 사실과 독의 양이 일반 벌의 15배에 달한다는 점 등 위험성이 일반 벌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내용은 시청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등 검은 말벌의 유입을 최초로 밝힌 연구팀의 전문가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은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점이었고, 현재 완벽하게 알려진 등 검은 말벌의 구제법이 없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관련 정보의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프로그램은 끝을 맺었습니다. 이번 녹색의 꿈은 일상에서 위험하다고 알려진 말벌을 소재로 시청자들에게 위험성과 함께 꿀벌과 국내 생태계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정보 제공 프로그램에 적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등 검은 말벌이라는 소재로 시청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주로 성우의 설명과 전문가나 일반 시민의 인터뷰, 자료 화면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토종 말벌과 외래종 말벌을 비교하는 장면 등 일부 장면에서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도표나 그래픽 등 시각적인 장치를 이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가적인 장치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유례없는 사건 때문인데요.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만큼 관련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도 연이어 뉴스 속보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속보라는 것이 원래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방송인 만큼 진행자나 패널의 구성과 발언, 화면, 내용 등의 미흡한 점이나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 이루어진 몇몇 보도에선 어떻게 이야기가 다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주말 동안 이어진 대규모 집회에 관한 뉴스를 전달하며 앵커와 2명의 패널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앵커와 패널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패널들의 의견과 발언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상반되는 입장과 의견을 갖는 패널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율할 수 있는 앵커의 자질이 크게 요구됩니다. 이러한 앵커의 행동은 뉴스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립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 장면에서는 앵커가 너무 자주 웃는 모습을 보여 다소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위기를 전환시키거나 과열된 논의의 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앵커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안의 중요성이나 시국 그리고 시청자들의 사건에 관한 몰입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가벼운 분위기로 보일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안의 중요도가 크거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건의 경우 시청자들의 흥미도와 뉴스 몰입도는 매우 큽니다. 이런 경우 시청자들에게 더욱 흥미있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뉴스 프로그램의 노력도 커지게 되는데요. 이 노력이 과한 나머지 가끔 너무 자극적이거나 추측이 섞인 보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최순실 씨가 대통령 담화를 본 후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에서 다소 과한 추측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흘린 눈물이 어떤 의미였는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기자는 최 씨가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하며 책임을 지고 대통령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반발 심리가 생겼다면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는 하나 기자 개인의 추측이 다소 포함되어 있고 별것 아닌 일을 크게 부풀려 시청자들에게 괜한 오해를 심어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 씨가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 자체가 한 꼭지의 뉴스로 보도될 가치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우리말 표기가 필요한 자막이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 화면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지난 9일 자막에 코스프레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같은 자막에서 외래어인 네티즌이라는 말을 누리꾼으로서 순화해서 사용했듯이 코스프레라는 말도 분장놀이 정도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최순실 조카 베트남 유치원 수십억 투자 재원 출처 의혹이라는 스크롤 자막이 방송됐는데 조사와 기호의 사용이 전무한 상황에서 어휘의 배열만 있어 도대체 뭘 전하고 싶은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8일 삼성 서초 사옥 압수수색 소식을 속보로 전달하면서 배꼽 자막에 정유라 특혜를 고지한 점은 수사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특혜가 사실 확인된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유라 특혜 의혹이 올바른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병준 총리 사실상 지명 철회라는 자막은 대통령이 총리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이지 현재 총리인 사람을 취소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더 적절한 자막 표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두 후보의 얼굴이 새겨진 반려견 배설물 봉투가 등장했다는 외신 보도를 전하면서 앵커가 전하는 내용과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영상이 일부 방송됐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홍국대학교 교수로부터 외국인 범죄 보도에 대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하게 이뤄짐에 따라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성당에서 기도 중인 한국인 여성이 뚜렷한 이유 없이 중국인 관광객에 의해서 살해된 이후에 여론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통용되는 음식점 매너, 가령 영업시간 종료 가까이에는 더 이상 주문을 받지 않는다던가 외부에서 사온 술은 마실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여 주인을 폭행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후속 보도에서는 대부분의 외국인 범죄는 중국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제주도에서 중국인 포비아가 생겨났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는 언론이 제노포비아, 즉 외국인을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고 기피하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인 관광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주도에서 당연하게 다른 나라 관광객보다 중국인 관광객 범죄가 많을 것이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저지른 형사 범죄가 2010년에 비해서 3배가 늘었다고 하지만 그 수치는 2010년에 24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 해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400만 명 가까이 추산되는 현 시점에서 77건은 많은 것도 아니고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수 대비 증가하는 추세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인접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소수의 중국인 범죄 행위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었는데도 중국인 관광객 전체에 대해서 비난하는 듯한 보도를 하는 것은 선정적 보도이자 제노포비아를 유발하는 보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를 무법천지라거나 근거 없이 무단횡단을 하면 열의 7은 중국인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도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중국인 범죄를 보도할 때 종종 덧붙여지는 뉴스로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한국인 소유 식당이나 호텔을 이용하지 않아서 제주도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보도 역시 선정적이며 차별적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도 국내 여행사에 의해서 비슷한 유형의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경쟁력이 없는 제주도 내 여행시설이나 빈약한 콘텐츠에 대한 보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은 중국인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론에서 상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인 관광객 또는 중국인 사업가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마치 중국인들 전체가 우범자인 것 같은 뉘앙스를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한 보도일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